안녕하세요. 우리 또 8시간 배운 거, 2회차 배운 거 2회 모의고사로 또 복습해 볼게요. 8시간짜리를 30분 만에 중요한 것들을 또 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공부 방법 잔소리 하느라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진짜 30분, 딱 30분. 지난 시간에 한 40분 되더라고요. 딱 30분 가봅니다. 더 이상 잔소리 안 할게요. 여러분들 적응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배웠잖아요. 시장 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은 암기해서 푸는 거였어요. 이거는 문제가 특정 교과서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한 그대로 출제가 된다. 그걸 그대로 암기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 출제 유형을 미리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이 당연히 공부의 가성비가 좋죠. 맨날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불유규에서 부정적은 줄여 정부 규제 맞죠? 부정적은 규 맞습니다. 자연 독점에 대해서는 자공규 맞죠? 공적 공급 정부 규제.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정보죠? 불완전 정보, 정보의 비대칭성 둘 다 대비 불이죠 유규 정부 규제죠. 공적 공급은 없다. 자, 이유 따지지 마세요. 맨날 이렇게만 나와요. 답은 3번이 되겠고,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재화 응용이죠. 이렇게 냈을 때 이거 공공재구나.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 이런 것들은 공공재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다 열심히 정리했던 거죠.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됩니다. 공공. 그다음에 2번 정부 실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정부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정부 실패 자체에 대해서 물어봤죠. 정부 실패 현상인 내부성과 비용 편익 분리 현상에 대해서는 민영화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비, 빈 이렇게 대응 방식도 당연히 섞여 나올 수 있고, 2번 정부 산출물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됨으로써 X비율성의 가능성이 크다. X비율성도 정부 실패 현상 맞죠? 이유는 뭐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니까. 이게 작년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X비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틀리게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개념 잘 챙겨두시고 2번, 4번이 우리가 배웠던 정부 실패 현상 자체거나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이거나 이것도 앞에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처럼 암기하시는 거 아시죠? 됐고 1번 보시면 시장을 통한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때 여기에 그 어디에도 정부 개입이 없어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으로 인한 외부 효과잖아요. 이거는 정부 개입이 없어요. 그냥 시장 실패로서 외부 효과예요. 우리 시장 실패 외부 효과와 정부 실패 파생적 외부 효과 어떻게 구분한다? 정부 개입이 있어야 파생적 외부 효과다. 이건 아무 데도 없어요. 답은 1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전형적인 정부 실패 이론으로서 정리하는 것 외에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 중에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거 울프의 수요 측면인데요. 선거직의 짧은 임기와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순환보직도 마찬가지로 짧게 하고 돌고 이거란 말이에요. 짧게 하고 도니까 혹은 임기가 짧으니까 미래의 편익을 크게 할인하죠. 임기 내에 업적을 내야 내가 재선이 되든가 업적 평가를 받든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할인율이 높다. 단기적 이익에 치중한다. 그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니까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좀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 무리하지 않을 텐데 너무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시민의 행정 참여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이 문제는 시민에 대해서 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만든 문제고요. 사실 공무원 시험 행정학 문제는 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훨씬 더 고퀄리티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안 나오는 유형. 그러니까 요거는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도와주는 문제고요. 실제로는 안 나오니까요. 요걸 통해서 뭐가 나오는지 도출해 볼게요. 연습용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재개발 대상 후보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은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참석해야 대표성이 높죠. 근데
재개발 대상, 그러니까 전체 지역이 아니라 재개발 대상 후보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대표성이 떨어지죠. 이 문제 대표성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시험 문제는 이거 나와요. 시민 참여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다. 대표성이 높다고 하면 틀리고 떨어진다고 하면 맞는다.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이걸 이해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대표성 떨어지죠. 국립공원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 과정에 대학생들 관련이 없잖아요. 환경보존하고 동원됐대요. 그것도 대표성 떨어지죠. 그다음에 지역개발 정책 결정 여기 지역개발 정책 결정 과정에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아니 그 지역 개발하는데 영향력 있는 인물만 오면은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그 지역 개발하면 그 지역 주민 전체적으로 와야죠. 골고루 와야죠. 골고루. 역시 또 대표성이 떨어지죠. 됐죠? 3번.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공청회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대상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그 정책에 대상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은 대표성이 높네요. 대표성이 확보된 형태가 3번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행히도 이렇게 고퀄리티의 문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은 이겁니다. 대표성이 떨어지네, 높네.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3번 같은 케이스가 확보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요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본은 굉장히 추상적인 자본이었지만 이기심을 뛰어넘은 협력으로 인해서 자본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자본은 신뢰관계, 수평적 네트워크 이런 거죠. 그걸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제가 한강 고수부지 예를 들면서 깨끗하게 전부 다 치웠을 때 계속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기적인 행동으로 쓰레기를 한두 사람이 버리기 시작하면은 쓰레기장 된다. 없어진다. 모두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억나시죠? 시민들에게 참여와 협력 장려하고요. 신뢰 중요하고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평적 네트워크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정부 개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기제이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3번은 뭐예요? 합리적 교환관계? 이거는 일반적인 경제적 자본.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떡볶이 10,000원어치 주세요. 이게 합리적인 교환관계죠? 사회적 자본은 그런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호혜적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모두가 또 이런 행동을 해주면 서로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호이익 관계다. 넓은 범위의 교환, 굉장히 넓은 범위의 교환인 거죠. 합리적 교환, 틀린 선지로 나온다. 강조드렸죠. 그 다음에 5번. 공익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익 굉장히 어렵지만 실체설, 과정설 구분할 줄 알면 문제는 엄청 쉽죠. 내용은 엄청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엄청 어렵지만 문제는 엄청 쉬운 케이스,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여기에 빨리 적응하셔야 머리가 안 아프고 공부의 가성비 좋아지는 겁니다. 민주적 공익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본 요소. 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과정설이죠. 민주적 공익, 여러 사익들이 모여서 조정되고 타협된다.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끔 이렇게 설명해서도 냅니다. 풀어서도. 그러면 실체설 찾으면 틀린 거예요. 공익이란 사익 초래. 절대적 보편적이야. 실체설. 사익을 초월하니까 대립되는 사익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 실체설. 근데 그 절대적인 공익이 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하고요. 정부가 국민들을 끌고 갑니다. 국가는 공익을 규정하고 국민을 계몽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체설에서 정부의 역할. 답은 4번.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타협이 공익의 필수적이다. 다양한 이익들이 모여서 조정되고 타협되는 게 공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정설은. 그래서 4번만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시험장 가서 공익의 과정설, 그 실체설 문제는 4개 중에 제일 따로 노는 거 하나 고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어렵지만 맨날 똑같은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기출문제에 있는 출제 포인트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 6번. 공익의 핵심을 정의로 인식한 롤즈의 사회정의론이 아닌 것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롤즈의 정의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한정적이죠? 무지의 베일의 개념 혹은 원초적 상태, 이러한 이념적 가설적 상황을 전제하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있다면은 그 상태는 계급, 계층, 신분, 직업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야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어떤 사적인 이익도 담기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롤즈의 정의론이 가정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라면은 세 가지 원칙의 합의를 볼 거래요. 첫 번째,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 이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에서 기본적 자유의 평등 맞고, 이 원리는 기회균등의 원리하고 차등조정의 원리인데, 차등의 원리는 불균등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 극대화죠. 최소치를 극대화시켜야 불균등한 결과가 시정되는 거잖아요. 자, 차등조정의 원리,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 이게 차등조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최소 극대화입니다. 한 글자 바꾸고 한 글자 바꾸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치사하긴 하죠. 그 다음에 7번 가보시면 다음 중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 행정의 가치에 관련된 문제, 다른 이론에서는 그 가치들을 막 적절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안 쓰고 막 섞었어요. 근데 직접 가치를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배워봤는데요. 투입에 대한 산출하면 효율성이죠. 평소에는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 경제성 다 섞어 쓰지만 가치를 직접 물어보면 투입이 들어가면 효율성, 투입이 없으면 효과성. 그러니까 오로지 목표 달성도면 효과성. 그다음에 합리성, 막스 베버는 합리성을 내용적과 절차적. 자, 절차적, 얘는 제한된 합리성이죠. 절차적 제한된 합리성이 등장하면 이거는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사이먼의 제한된 절차적 합리성.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와 관련된 제한된 합리성은 내용적 합리성이다. 그게 아니라 얘랑 얘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내용적 제한된 합리성 두 가지 틀 중에서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고요. 내용적 합리성은 이런 거 없이 인간의 합리성이 완벽하다고 보는 거죠. 곤란해졌죠? 혼돈되시면 안 됩니다. 니은, 고전적 행정이론은, 그러니까 미국의 고전적 행정이론은 아까 과학적 관리론의 복습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이런 걸 기반으로 하죠? 아까 문제에서, 아까가 아니라 1회차 문제에서 기계적 교수라고 했죠. 기계적 교수.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다 틀렸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가보시면 다음 중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익도 한 번도 나오고요, 대응성도 나오는데 출제 의도는 가외성입니다. 일단은 먼저 공익 처리해 보시면 과정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자, 과정설의 시그니처가 절차적 합리성이에요. 아시겠죠?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실체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게 틀리게 서울시 국어에서 나왔습니다. 과정설입니다. 과정설. 그래서 절차적 합리성에 해당되는 게 적법 절차 준수 등을 통해서 이 조정과 타협되는 과정에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대응성은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하는 행정에게 대응이고요. 시민의 수요에 대한 대응,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 다음에 가외성,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 가치는 가외성이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여분이 가외성이 됩니다. 여기가 틀렸고요. 가외성의 내용은 중첩성, 중복성, 동등 잠재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첩성은 우리 첩혼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기능을 여러 기관이 혼합적으로 수행한다. 중복성은 하나의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첩혼, 복독이었죠. 그다음에 9번. 공공서비스네요. 재화의 유형별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사바스가 4가지로 분류했는데, 자, 안 까먹었죠? 일단은 각각 경합성과 배제성 측면에서 있네, 없네 4가지로 구분하는 거. 사적제, 시장제는 둘 다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공유제, 경합성과 비배제성이에요. 틀렸어요. 경합성과 비배제성.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공공재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에요. 유료재 여긴 맞아요. 비경합성과 배제성. 둘 다 있네, 시장재, 사적재. 둘 다 없네, 공공재, 집합재. 이거는 이제 안 헷갈리는데 두 개 헷갈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공유재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 상태다. 다른 사람의 소비를 차단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요금제는 유료재, 요금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케이스가 제일 헷갈리는데 배제성 쪽 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제는 비배제, 요금제는 배제. 그 다음에 예시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국방치안은 공공재의 예시다 외웠고요. 깨끗한 등대, 깨끗한 환경, 그 다음에 등대 이 네 가지는 공공재의 예시고요. 그래서 기억에서는 얘가 틀렸네. 도로, 상하수도, 유료재, 요금제 예시 맞죠? 천연자원 국립공원은 공유제 예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맞고 틀렸고 그래서 답은 리을만 맞네요. 그러면 1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공유제. 공유제는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공유제 하면 경합성이 있는데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공유 상태죠. 경합적인데 공유 상태예요. 그럼 남들이 먹기 전에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공유제죠?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방 고갈된다. 공유제의 비극이다. 가보시면 공유제의 비극은 개인적으로는 빨리 공유제를 먹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고갈되죠. 아무도 못 먹죠. 집단의 합리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합리성, 효율성 섞어서 상관없어요. 효율성이라고 해도 돼요. 네, 공유제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도 행위자들은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소비를 무한정 늘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공유제도 시장 실패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무한히 늘립니다. 답은 2번. 네, 4번. 공유제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공유 상태인데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비하면은 다른 사람의 소비도 줄여버립니다. 그걸 부정적 외부효과다. 3번 해결 방안. 하디는 공유지 비극 방지하기 위해 공유제의 사유화, 소유권의 설정, 외부효과의 내부화 같은 말이죠? 하디는 해결 방안 맞습니다. 오스트롬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이용규칙 마련. 정부는 규제하고. 세 가지 각각 정리하기로 했죠. 자, 됐고 이번엔 11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자, 본격적인 공급 방식들 자세하게 각각 특징들 그리고 개념들 살펴봤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일단 모든 민간 위탁 방식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 이거 챙겨두라고 그랬죠? 이거 옳은 겁니다. 민간 조직이 생산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진다. 그 다음에 이런 기법들. 다음 보조금은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목표 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이용한다. 이 표현을 가지고 보조금 맞는데 다른 거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 많이 낸다고 그랬어요.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잘 정부가 못하겠다. 그럴 때 보조금 활용한다. 그 다음에 민영화 등의 얘 먼저 볼게요. 보조금 수취권 바우처 방식은 재분배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지급한다. 너무 쉽죠 문제. 바우처, 금전적인 쿠폰은 소비자에게 주는 거예요. 소비자. 그리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생산자,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패턴입니다. 3번 민영화 등의 시장 메커니즘 활용하는 공급 방식은 당연히 경쟁을 활용하는 건데 경쟁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시장은 경쟁 원리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는 건데 시장의 행위자들은 경쟁이 부족하면 막 가격 올리려고 하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민간 투자 방식인 BTO와 BTL의 상대적 특성. 처음엔 어렵죠. 하지만 이 두 문자의 의미만 알면 그냥 푸는 겁니다. O. 운영권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운영한다. 사용료 받는다. 그래서 투자비 회수. L.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준다. 정부가 운영하고 민간기업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받아서 투자비 회수한다. 이 차이 있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 둘 다 소유권은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TT, BT, BT잖아요. 짓고 소유권 넘겨. 짓고 소유권 넘겨 똑같아요. 둘 다 소유권은 정부로 넘어간다. 들렸고, 정부의 시설 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빌려줘야 시설 임대료를 받든 말든 하죠. 운영권을 빌려주는 L, BTL.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사용료를 받기 어려워서 정부에게 빌려주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BTL. 그 다음에 BTO, 이건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상 수입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최소 수입 운영 보장 제도는 BTO에만 있어요. 민간이 운영하는데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민간이 애초부터 안 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장해 줄게. BTO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L에 있냐 O에 있냐 그거였고, 그다음 뒷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BTO에 적용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작용이 많아서 폐지시키고 있는 추세예요. 이거는 출제 여도가 다른 겁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출제 포인트입니다. 오늘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출제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 챙겨두시고, 우리나라는 폐지. 답을 찾아보시면 옳지 않은 거 땡땡땡, 기억 니은 디귿 틀렸네요. 13번 요거 영양, 투입 이런 것들 골라내는 거 연습했잖아요. 4개 중에서 뭐부터 고르라고 그랬어요? 결과 쪽이 아닌 투입이 가장 쉽다고 그랬습니다. 공공서비스 성과 지표와 예시에서 투입, 인력, 재원, 기술, 장비 이런 거 투입하는 거죠.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다가 투입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쪽은 산출, 결과, 영양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영양이 가장 궁극적인 거. 이게 쉽다고 그랬죠? 국민의 삶의 질, 100만 명, 만족도 가장 저 멀리 있는 궁극적인 건 기억이잖아요. 기억에다가 영양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의 특징은 투입 영양만 찾아도 다 풀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 유형을 바꿔가지고 산출 결과도 구분해 보도록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봅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해야 그 사람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든 말든 하죠. 서비스 받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만족도를 측정합니까? 그래서 증가했기 때문에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측정해보니까 증가하더라. 이 방향이 맞죠? 디귿이 산출, 리을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규제네요.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비교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사회적 규제. 생산자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끼칠 때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적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가치와 집단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되는 것들을 사회적 규제를 통해서 더 고차원적인 인간적인 가치들을 고려하는 거죠. 1번. 경제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포의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적 규제는 돈 못 벌어요. 그래서 낮다. 3번 불공정 거래 규제, 품질 규제는 경제적 규제의 사례가 되겠죠. 예시 문제들 제가 예시 따로 정리해서 외우라고 하잖아요. 문제 풀면서 또 계속 외우고요. 예시들은 많이 보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또 물론 사회적 규제 예시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면 딱 티가 나요. 그렇죠? 네, 15번. 다음 중 정부 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일단 4번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권 예시까지 보면서 알아봤잖아요. 얘는 대표적인 시장유인적 규제이다. 명령지휘적 규제는 기준, 요건 정해놓고 지켜. 시장유인적 규제는 돈을 주네, 받네, 거래를 하네, 마네. 배출권 거래하면서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죠. 시장유인적입니다. 답은 일단은 틀린 거 하나 찾았고요. 더 찾아야 되겠네요. 옳은 거니까. 투입물을 규제하는 수단 규제는 목표 달성 정도를 규제하는 성과 규제에 비하여. 그렇죠? 투입. 이걸 꼭 투입해. 수단 규제, 투입물 규제 맞죠? 자율성이 제한됩니다. 옳은 문장이 1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직접 규제와 공동 규제, 자율 규제 이것도 있어요. 직접 규제만 정부가 직접 하는 거.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는 거. 그래서
직접 규제, 공동 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공동 규제도 민간입니다. 직접 규제만 정부입니다. 자, 스스로 규제하는 것을 자유규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규제 당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규제를 하는 것은 자유규제라고 하고, 민간 집단에게 규제 권한을 위임해주고 그 위임받은 집단이 관련된 영역을 규제하는 것을 공동규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체는 민간이다. 직접만 정부다. 이게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틀린 사람 없죠? 이거 찍은 사람 없죠? 네거티브가 규제의 범위가 훨씬 적고 다 허용하는 거예요. 네거티브는 딱 규제 대상 너한테만 네거티브해. 다른 사람 다 돼.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규제를. 포지티브는 딱 너한테만 포지티브해. 너만 가능해. 나머지는 다 안 돼. 거의 다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당연히 네거티브 쪽이 높죠. 바뀌어 있죠? 한 번 더 틀렸네요. 네, 16번 규제의 문제점.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고 삼아 읽어보세요. 포획이론은 규제의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 지대추구 이론은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콩고물들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로비 활동하는 거. 포획이론도 지대추구에 포함되고, 정부 규제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규제로 인한 어떤 이득입니다.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하여금 그 지대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규제의 역설과 규제의 악순환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동되는 포인트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로도 한 번 더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맞추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했고 복습도 잘했고 포인트 잘 체크하신 거고, 그 다음에 혹여 틀렸어도 반복을 통해서 또 채워 넣는 겁니다.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이러면 규제가 악순환되는 거예요. 역설은 파생적 외부효과라고 그랬죠. 규제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이 생기거나 규제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지거나, 여기가 이제 규제의 역설이고 역설적으로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규제, 또 다른 규제, 또 다른 규제 이러면 악순환이고, 두 개 구분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규제의 악순환은 규제 피라미드, 끈끈이 인형 효과, 타르 베이비 효과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용어 정리. 마지막 4번. 자,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최근 규제개혁 방안은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자율성 강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우리 행정 총론에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이론이 바로 윌슨의 JQ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죠. 규제정치 모형은 편익, 비용이 분산되느냐 집중되느냐 요거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제가 교과서상으로서는 집중, 분산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출제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산, 집중 라임을 맞춰서 출제될 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채워야 됩니다. 보지도 않고 제 교과서 그대로 무조건 고객 이러면 안 돼요. 보면서 집중, 이익 집단, 분산, 대중 정치, 편익, 집중, 비용 분산, 고객 정치, 편익 분산, 비용 집중, 기업 가격 정치. 요거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 잘 안 되는데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잘 안 되는 것은 잘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연습. 반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위치는 잘 되어 있어요. 맞고 맞습니다. 됐고, 예시 문제가 되겠는데요. 최저가격 규제는 고객정치예요. 틀렸고, 환경규제 완화는 고객정치 맞아요. 의약분업 규제는 이익집단 정치예요. 자동차 안전 규제는 기업가격 정치예요. 연습했죠. 특히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최저가격 규제는 고객정치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최저가격 규제, 고객정치. 최저가격 규제, 고객정치. 이거는 이해가 안 돼도 최저가격 규제, 고객정치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 답이 정해져 있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유를 안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드렸지만 혹여 이해가 안 돼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 위생, 환경이 뭐예요? 환경 규제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기업가적 정치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다
기업에게 비용을 집중 지운다고 그랬죠? 기업가적 정치. 자, 그리고 기업가적 정치를 완화시키면 고객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완화했을 때 바뀌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다른 건 안 나오고요. 이것만 나와요. 기업가적 정치를 완화시키면 고객 정치다. 환경 규제의 완화는 고객 정치다. 설명드렸죠? 자, 의학분업 규제, 의사 집단, 약사 집단 연락에 싸우죠? 이익 집단 정치가 되겠습니다. 의학분업 규제처럼 이익 집단 정치의 사례로 나오는 게 한약 분업 규제, 혹은 편의점과 약국 간에 또 약 판매에 관련해서 또 편의점이 약국의 약을 또 뺏어갔잖아요. 요새 상비약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익 집단들끼리 한쪽은 이익 집중, 한쪽은 손해 집중,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다음에 18번 정책 문제의 중요성과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더디된 이유. 여기서부터는 세 문제가 정책학 초반부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정책학 도입. 여기서 배운 거 별로 없죠. 정책학 초반에는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정책학이 가치 판단을 강조하면서 대두됐는데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행태주의에 밀렸다가 어디였어? 후기가 아니라 그냥 행태주의에 밀렸다가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면서 함께 발전했다.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 판단을 중요시하고 정책학도 가치 판단을 중요시하니까 함께 발전했다. 내가 틀렸네요. 후기 행태주의와 함께 발전. 자, 후기 행태주의의 배경이 1960년대 미국의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정책학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행정의 전문화, 정책 결정, 역할 담당 이런 것들은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니까 정책 과정, 정책 이론에 대한 연구도 또 중요성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챙겨두기로 했던 겁니다. 19번 로이의 정책 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로이의 유형.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이 정책 분류라고 그랬습니다. 로이도 배워보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볼 건데, 예시 문제도 풀어볼 건데, 일단 배분 정책하면 이데올로기보다는 이해관계고요. 그 다음에 밀어주기, 나눠먹기, 이게 배분 정책 혹은 분배 정책의 시그니처라고 그랬죠? 밀어주기, 나눠먹기, 이해관계가 달려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규제, 쉽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 혹은 의무 부과 이런 것들. 근데 규제는 강제력을 행사하니까,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꼭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나오고, 또 법률의 근거가 규제 정책의 시그니처입니다. 재분배. 배분 정책이나 규제 정책에 비해서 정책 과정이 가장 불안정적이다. 부자로부터 뺏어야 돼요. 난리 납니다, 부자 집단. 그 다음에 빈자 집단도 난리 나요. 안 주면 난리 나요. 뺏으면 난리 나고, 덜 주면 난리 나고, 둘 다 난리 나는 정책이 재분배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죠. 둘 다 난리 난다.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것. 정부기관 구성, 구성정책. 자, 마지막이네요. 정책 유형과 사례.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기출문제 풀면서 외우세요. 자, 따로도 외우고 풀면서도 외우고, 따로도 외우고 풀면서도 외우고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조세, 병역, 수출정책 오케이.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권한, 수익적인 권한이죠. 수익적인 권한은 경쟁적 규제. 최저임금 제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적 규제, 두 개가 바뀌었죠. 구성정책, 정부기관 관련된 거, 정부조직 개편 맞고. 분배정책, 임대주택은 재분배 정책. 임대주택은 재분배 정책.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분배 정책.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분배 정책의 사례로 최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 최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분배 정책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험에도 최고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유형, 그리고 실제 많이 나왔던 예시들 한 번 더 학습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연결한 거 기억 리을만 2번이 되겠고요. 또 우리 8시간 워치를 30분 만에 쭉 복습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챙겨본 거예요. 여기서 틀린 게 있다, 여기서 놓친 게 있다, 해설로 채워넣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3회차 때 8시간 열심히 배운 거 또 20문제 잘 풀어보고 거기와 관련해서 또 해설 들으면서 또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잘 활용을 해주세요. 자, 3회차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